그 아이 내 아이 아닐 거야. 11년 전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의사가 말했거든요. 무정자증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조사실에서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11살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잡혀가요? 그러면 엄마 혼자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면 나는 또 한 번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11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도 늘 그렇듯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지잉하고 울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처럼 눌러앉은 좁은 방. 서류를 넘기던 내 손끝이 이상하게도 계속 마른 종이에 걸렸다. 문이 열리며 김영사가 들어왔다. 과장님, 편의점 절도건 가해자 데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몇 살이야? 11살이요. 초등학생입니다. 뭘 훔쳤는데? 김영사가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빵 한 봉지요. 500원짜리 크림빵. 나는 펜을 내려놓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아이의 작은 범죄. 수없이 봐온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다. 들어오라고 해. 김영사가 나간 뒤 복도에서 작은 신발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후줄근한 점퍼를 입은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 쉬는 법을 잠깐 잊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쌍꺼풀 없는 눈, 길게 찢어진 눈매. 그리고 긴장할 때마다 미세하게 떠는 오른쪽 눈. 나랑 똑같다. 거울을 보는 기분이었다. 무섭고 아프고 믿기지 않는. 아이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손에 쥔 비닐봉지를 더 꽉 쥐었다. 빵 봉지는 이미 한 번 뜯겨 있었고 크림이 손가락에 조금 묻어 있었다. 저 잡혀가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다. 잡혀간다는 게 무슨 뜻이니? 감옥 가요? 아이가 삼키듯 말했다. 그러면 엄마 혼자 집에 있어야 돼요. 그 말 끝에서 아이의 눈가가 번들거렸다. 나는 아이가 같이 쥐고 있던 약국 봉투를 보았다.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약 이름이 빽빽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몰라도 돼요.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 그냥 나쁜 애예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다. 나쁜 애가 빵 훔쳐서 우는 게 아니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서류를 넘기며 보호자 칸을 확인했다. 그 순간 손이 딱 멈췄다. 이연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1년 전 병원 복도가 눈앞에 덮쳐왔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는 한 여자를 내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닐 거야.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때 나는 더 이상 경찰도 어른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버린 시간 때문에 굶고 있는지도 모를 아이 앞에 선한 남자였다. 아니야. 나는 목이 메인 상태로 겨우 말했다. 넌 나쁜 아이 아니야. 그럼 집에 가요? 아이 눈이 흔들렸다. 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아이가 한 발 물러서며 물었다. 근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줘요?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때 김영사가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어머니 연락처로 전화할까요? 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아니, 내가 직접 데려다 주겠어. 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진짜요? 저 때문에 같이 나가셔도 괜찮아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가자. 경찰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뒤돌아섰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내면 나는 또 한 번 도망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11년 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쌍꺼풀 없는 눈, 긴장할 때마다 떨리던 오른쪽 눈. 나는 일어나 서랍을 뒤져 11년 전 진단서를 찾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정자증 진단.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희박.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생생했습니다. 연주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고 돌아선 그날 밤도 그 아이, 내 아이 아닐 거야. 내가 연주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주가 울면서 매달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당신 아이야. 믿어줘. 하지만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11년 전 나를 진료했던 비뇨기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1년 전 진단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뒤지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11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진 50대 중반의 의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년 전에 기억납니다. 무정자증 진단받으셨던 분이시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진단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당시 기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시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샘플과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재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무정자증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1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1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연주와 아이가 살고 있다는 반지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한편에 자리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눅눅한 공기와 함께 약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묘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약국에 들렀습니다. 잠시 후 약국에서 나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약을 사온 것 같았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연주가 나타났습니다. 11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연주에게 뛰어가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연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였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사의 전화였습니다. 과장님, 어제 그 아이 말인데요. 응,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따를? 아빠가 없다고 놀린다는 겁니다.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때문에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의 집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국 사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주라는 분이 약 사러 오시면 제가 미리 계산해 둘 테니까 그냥 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약국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11년 동안 한 여자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요? 연주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11년 전의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연주를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주의 집 앞에서 2시간 넘게 서성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발걸음만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일까?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너머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연주의 목소리였습니다. 11년 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이연주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연주는 나를 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찾아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주야, 할 말이 있어. 할 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연주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줘. 뭐예요, 이게? 연주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1년 전. 병원이 틀렸어. 아니, 내가 틀렸어. 연주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정자증이 아니었어.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대. 그 순간 연주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처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정말 웃기네요. 이제 와서요? 11년 만에요? 연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네. 연주가 아이를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왜 울어? 아이가 연주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자 연주가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11년이야. 11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마다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없냐고,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요?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빠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엄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울리지 마요. 아저씨, 우리 엄마 울리지 마요. 그 작은 몸으로 엄마를 보호하려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아저씨가 싫어요.
엄마 울리는 사람은 다 싫어요. 아이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연주야, 제발. 나가라고 했잖아요. 연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연주의 울음소리와 아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멀리서나마 그 아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목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몰래 우산을 놓아두고 뒤에서 비를 맞았습니다. 아이가 요즘 누가 자꾸 우산을 놓고 가지?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맨날 여기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맨날 지나가시네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아세요? 응, 옛날에 알았어. 그럼 친구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남자가. 아저씨는 왜 맨날 뒤에만 있어요? 뒤에? 다른 아빠들은 앞에서 손잡고 걷는데 아저씨는 맨날 뒤에만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아직 쓸 자격이 없어서. 왜요? 아빠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이요? 사랑할 자격, 지켜줄 자격, 책임질 자격. 아저씨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생기고 싶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격 생기면 우리 앞에서 걸어도 돼요? 그럴 수 있을까?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그날 밤 연주가 약국에서 돈이 모자라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약국 사장이 제가 미리 계산해뒀다고 말하자 연주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주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순간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주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연주야. 왜 이런 걸 해요? 동정이에요? 동정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죄야. 연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죄라고요? 11년 만에?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고 싶으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는 11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연주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용서받겠다고. 그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경찰서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이 아버지세요? 급박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혁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요. 보호자 연락처에 경찰서라고 적힌 이 번호가 있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연주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연주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준혁이는 어떻게 됐어? 상관없잖아요.
당신과는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이요? 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주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이가 왜? 나는 연주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골수 이식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연주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만 원. 어떻게?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연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치료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왜요? 왜 당신이? 그 아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행에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식이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증거 조작 혐의로 고발했어요. 김태식은 내가 5년 전에 잡아넣었던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니? 과장님이 증거를 조작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잡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내부 수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직위해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위해제되면 월급도 끊기고 계좌도 동결될 텐데 준혁이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병원으로 돌아가니 연주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야, 왜 또 왔어요? 준혁이는 어때? 열이 계속 나고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직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나는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연주에게 더 큰 절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골수 이식을 위한 기증자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기증자 검사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주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검사 받을 거예요? 물론이야. 왜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인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연주는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점차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혁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응, 뭐지? 제가 죽는 건 아니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아저씨가 지켜줄 테니까. 정말이요? 정말이야. 준혁이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안 가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안 가. 이번엔 절대 안 가.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HLA0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00% 일치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가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그 순간 연주와 내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골수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아이라는 거 확인이 되었나요?
나는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늦어서 미안해. 11년 만에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둔 밤, 준혁이 병실에서 연주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수술 전 처치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연주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받게 되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11년 동안 내가 바보였어. 의사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어.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 낳을 때도 혼자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아빠였어요. 연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나는 잠든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뭐요? 아빠 역할. 연주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골수 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수술실 침대에 누워 마취제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줘.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연주가 옆에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준혁이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3시간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연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준혁이가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응, 나야. 아파요.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준혁이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안 가죠? 안 가. 이번엔 절대 안 가. 준혁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때 갑자기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빠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왔다고. 연주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뭐가? 아빠가 있는 게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 물론이지.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11년간의 공백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가 퇴원했습니다. 백혈병 수치가 안정되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준혁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응, 집에 가자. 아빠도 같이 살아요?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연주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직은 그만뒀습니다. 누명은 벗겨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온 게 아니야.
제 시간에 온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를 만날 때가 된 거지.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어렵죠? 그냥 이제부터 계속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날 밤 연주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후회 안 해? 뭘? 경찰 그만둔 것. 안정된 직장 버리고. 전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1년 전에 놓친 시간을 찾은 것 같아. 늦었는데도 늦었지만 끝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연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날 밤 준혁이가 자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학교에 데려다 줄 거죠? 당연하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혁이가 잠든 후 연주와 나는 거실에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준혁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준혁이는 건강을 되찾아 학교 생활도 활발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반에서 발표했어요. 준혁이가 카페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발표? 가족 소개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카페 사장님이시고 엄마랑 같이 맛있는 음료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연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진우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 완전 멋있대요. 자기 아빠보다 젊어 보인다고. 나는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자랑 많이 했구나. 당연하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주의 기관지염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기침도 거의 하지 않고 카페 일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줄 몰랐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11년 전에는 꿈도 못 꿨죠. 나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준혁이의 정기 검진 결과도 계속 좋았습니다. 의사는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연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는 거네. 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아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이요? 그럼 축구부에 들어갈래요. 연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엄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나는 준혁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씩 시작해보자. 아빠도 같이 연습해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날 밤 준혁이가 잠든 후 연주와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행복하다. 연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3명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래. 1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연주가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준혁이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재발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로 보여요. 연주가 주저앉으며 안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면역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감기도 심하게 앓을 수 있어요.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준혁이를 돌보면서 연주와 나는 번갈아 가며 밤을 샜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열에 시달리며 나를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또 아프게 되는 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아파.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정말이요? 정말이야. 준혁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버리지 마세요. 절대 안 버려. 어디도 안 가. 며칠 후 준혁이가 회복됐지만 그 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연주가 밤마다 준혁이 방을 들여다보며 걱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알아요. 그런데 자꾸 불안해져요. 우리가 잘 돌봐주면 돼. 그동안 너무 행복해서 잊고 있었나 봐요. 아직 조심해야 한다는 걸. 나는 연주를 안아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도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말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였습니다. 혹시 이연주 씨 계신가요? 저인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로?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세무조사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주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보요? 누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남자가 떠난 후 연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떳떳하게 하던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카페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혹시 전직 경찰관이신가요? 그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김태식 관련 사건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김태식? 5년 전 내가 잡아넣었던 조폭 두목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증거 조작 의혹이 다시 제기됐어요. 연주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태식이 새로운 증인들을 내세워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조사 중이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죠? 나는 연주를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떳떳하게 한 일인데 뭘.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김태식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들이 계속 나타났고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신문에 아빠 이름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연주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전직 경찰관 증거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괜찮아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카페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조차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말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아야 할까요? 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자.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진우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신문에 나왔다고. 경찰인데 나쁜 짓을 했다고. 연주가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런 말 듣지 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나는 준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빠는 나쁜 일 안 했어.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카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심지어 집주인까지 나타났습니다. 죄송한데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네요. 왜요? 임대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연주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잠든 후 연주와 나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준혁이가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계속 놀림받고 전학을 시킬까?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때 준혁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빠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잠깐이야. 곧 다 해결될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준혁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어디로요?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 카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우리는 강원도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다. 준혁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야. 연주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해솔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며?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혁이도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빠, 여기 친구들은 정말 좋아요. 다행이구나.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태식 사건의 진짜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김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말이야? 네. 김태식이 증인들을 매수한 증거가 나왔어요. 완전히 무죄예요.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이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이제 당당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후회 안 해? 연주가 물었습니다. 뭘? 서울 생활, 편리했던 도시 생활. 전혀. 여기가 훨씬 좋아. 저도 그래요. 여기서 준혁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명이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별이 정말 많다. 그렇지? 서울에서는 이런 별 못 봤지? 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연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응,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해솔식당은 마을 사람들과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맛집이 됐습니다. 준혁이는 13살이 되어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준혁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1등 했구나. 네. 제목이 늦게 만난 아빠 하지만 최고의 아빠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우리 아빠는 늦게 왔지만 가장 든든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 연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글 정말 잘 쓰네. 엄마도 글에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라고 썼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글을 읽어줬습니다. 제 아빠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11년 동안 못 봤어요. 병원에서 잘못 말해서 제가 아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자신의 골수를 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연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가장 행복한 가족이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늦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준혁이가 글을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하면 아빠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고마워, 준혁아.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랑할 거예요. 그날 밤 연주와 단둘이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가? 준혁이도 우리도. 그리고 당신도. 나도. 11년 전에 당신은 차가웠어요. 일밖에 모르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따뜻해요. 준혁이 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해요. 아버지가 되니까 그런가 봐.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며칠 후 준혁이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5년째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완치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연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가 된 거죠? 그렇지. 좋아요.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네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건배. 준혁이가 사이다를 들며 외쳤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좋아. 연주와 나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때 갑자기 준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줘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다른 아빠들처럼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니까 나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늦었어도 진심이면 괜찮아.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뭔데? 포기하지 않는 거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달리기에 나간다고 해서 응원하러 갔습니다. 파이팅! 연주와 내가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준혁이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봤어요? 준혁이가 뛰어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아이가 참 밝고 건강해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학교에 데려다 줄 거죠? 당연하지. 매일 데려다 줄 거죠? 매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빠는 절대 안 가.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준혁아. 준혁이가 잠든 후 연주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게. 매일 준혁이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함께 밥 먹고 이게 진짜 성공이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이야. 하지만 늦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도 배웠죠. 맞아. 11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연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혁이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쭉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물론이지. 그날 밤 나는 1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거짓 진단 때문에 연주를 내쫓았던 그날을. 그때 만약 연주를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11년을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작은 시골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이를 깨우고 연주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제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준혁이의 아빠로서, 연주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의 기둥으로서.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거짓 진단을 믿고 사랑하는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포기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려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생명을 건 순간을 통해 확인된 부정할 수 없는 혈연관계,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늦었어도 진심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